예, 산해경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이 동아시아 어떤 그 상상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이 사상과 문화 이런 것과 어떤 관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들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괴상한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이따가 다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상상력이 얼마나 다채로운가, 우리의 생각만큼이나 얼마나 다채롭고, 정말 이것이 우리 의식의 어떤 면을 지배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뭐 사변적으로 어떤 의미나 사실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러한 이 상상력의 이 세계를 통해서 또는 주로 이것들은 어떤 상징의 방식 으로 이렇게 의미와 이 대상을 매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과학적인 생각 또는 논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그렇게 또 공부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현대인의 삶이나 사유 방식이 되게 거기에 우리가 의존해서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간의 인식 체계는 굉장히 멀티플하죠. 그래서 사변적인 것도 있고 논리적인 것도 있고 또는 주술적인 것도 있고 과학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식 체계이고요. 어떤 사물이나 인간의 또는 우주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탐색한다고 할 적에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도 할 수 있겠고 또는 뭐 성리학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궁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퇴계 선생이나 뭐 율곡 같은 이런 성리학자들은 거경해가지고 정말 궁리를 통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했고 도교에서는 내단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완성된 그런 경지에서 우주의 어떤 실체를 보려고 했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유명한 화산파 진단의 이제 무극도 같은 것들이 나왔고 그것이 다시 태극도로 나와서 결국 이 주염계에 이르러서 이제 또 주위에 이르러서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태극 도설로 발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주의 이제 본질을 직관했을 적에 그게 나타난 거고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런 여러 가지 명상을 통해서 그런 경계의 선을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현대 현상학에서도 본질을 에이도스를 내가 어떻게 직관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또 관건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뭐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에서도 관상을 통해서 그런 본질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문인들이나 가령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보들레르라든가 랭보라든가 이런 상징주의파 그런 시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 상징의 어떤 이 기법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총동원해가지고 본질에 도달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는 노자나 장자, 이런 도가 철학에서는 뭐 좌망이라든가 이런 자기의 어떤 이 감정 정서를 완전히 이거를 다운시켜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 삼라만상의 어떤 그 원칙이 발견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서양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이죠. 네. 니체라든가 뭐 그런 아까 얘기한 상징파 시인들은 이 감각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거기 본질에 도달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잘못 너무 이제 그 과잉 되면 나중에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정신이 이걸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제 동양에서 불교나 도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각을 가장 그 아래까지 밀어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안정을 찾고 거기에서 이 거울처럼 됐을 적에 거기에 비춰지는 어떤 이 삼라만상의 어떤 실체를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거. 이게 굉장히 방법이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 목표는 같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또 이제 천주교에서는 또 천주교대로 이제 관상, 이 명상을 또 통해서 이제 그 도달하려고 했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그 수단은 상징이죠. 그래서 그 질베르 듀랑은 이것을 상징적 상상력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이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본질에 접근하려고, 도달하려고 할 적에, 참,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문학이나 예술, 특히 이제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겠죠. 네. 시인인 시인의 그 자질로서 그러한 이 상상력을 통해서 이 우주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하겠고요. 또 화가도 마찬가지고, 음악가도 마찬가지죠. 그런 문학이나 예술, 또는 주로 이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그 본질에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은 이거는 지금부터 벌써 몇천 년 전에 중국의 전국 시대니까 기원 뭐 한 3, 4세기 기원전 그럼 지금부터 적어도 3, 400년, 2000년도 훨씬 넘는 그때 성립이 된 책이니까 실제로는 거기 담긴 내용은 그거보다 더 오래된 몇천 년 전에 생각들이에요.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 자,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가 그 정립되기 전의 생각, 공자님보다도 더 앞섰던 뭐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신화니까 뭐 그리스 뭐 철학이니 뭐 문학 예술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결국은 그리스 신화에서 다 나온 거죠. 신화가 가장 먼저 가장 오래된 고전은 그리스 신화인 것처럼 노노맹자 뭐 도덕경 다 있지만 동양 고전도 결국은 이 산해경과 같은 이 동양 신화에서 모든 생각은 싹이 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신화에는 주목을 안 했어요. 이 동양의 신화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공자님부터 시작을 하고, 노자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오래된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그거는 좀, 우리가, 현재, 말하자면, 유력한 그런 고전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리스 문화 예술이 그 이전에 그리스 신화로부터 싹이 텄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한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가령 뭐 유럽에 여행을 간다든가 뭐 가보면 뭐 도처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스
그 신화, 뭐 루브르 뭐 저 박물관에 가도 그렇고 뭐 베르사유 가도 뭐 거기 벽화고 뭐고 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에요? 근데 이 동양의 신화, 이 원전인 이 산해경에 대해서 우리가 응분에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그 주의를 그동안에 기울이지 못했다. 이 점을 왜 우리는 동양 문화의 원류를 생각하면 노노 아니면 도덕경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거죠.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서양 문명의 출발을 생각하듯이 사실은 이 산해경이라고 하는 동양 신화의 고전에서 우리가 이 동양 문화의 원천을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 상상력과 이미지 스토리. 이것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그 떠오르는 주제들이에요. 네. 이 상상력과 이미지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지금 상상력만을 갖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미지 스토리하고 다 연계되는 것들이죠. 자, 이것들은 그 신화가 지금 돌아오면서, 같이 돌아온 것들이에요. 복권된 것들이에요. 근대의 불온한 것들의 복권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화가 이제 지금 그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분 그 문화를 보면요, 대중문화를 보면 거의 그 판타지가 지금 완전히 주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판타지가. 그래서 지금 신화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히요 대중문화가 지금 그 대중문화에서 신화가 돌아온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우리의 의식에 지금 이미 그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아마 뭐 1980년대까지는 우리가 이념의 시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념의 시대고 우리가 이성,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것이 우선이고요.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90년대 이후부터 이게 살짝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탈근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탈이성, 그 합리성,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반대항으로서는 결국은 과학적인 거에서 약간 그 신화적인 거 또는 주술적인 거, 뭐 또는 정신적인 너무 정신일변도 정신적인 거에서 좀 신체성, 좀 이런 육체 여기에 대한 또는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지금 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이것은 그 신화가 귀환하고 있는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가 않다. 이 말을 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던 바로 이제 프랑스 상상력 연구의 대가인 그 질베르 듀랑이라고 하는 분이죠. 신화가 귀환하고 있다. 신화의 귀환. 자, 이 신화가 귀환하면서 근대의 그 불온한 것들 뭐냐? 상상력. 이 80년대라든가 70년대 이념의 시대에는 상상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취급했냐? 이거는 정말 뭐 공상 같은 거죠. 공상. 그러니까 뭐 공상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 좀 쓸모없는 생각으로 생각을 했죠. 예.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라는 것은 뭔가 좀 믿을 수 없어. 그리고 흘러다니는 거, 유동적인 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인간의 정신을 뭔가 좀 고착시키지 않고 인간의 정신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미지, 상상력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영화 보러 많이 가고 극장 이런 데 가면 안 좋아했어요. 부모님들이. 깡패 된다고. 영화 많이 보고 지금은 영화 본다고 타박하는 부모님 있나요? 아이들? 아유, 그런 저희가 아니죠. 절대로 지금은 분위기가. 그때는 근데 영화 극장 많이 가고 그러면 불량 학생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미지에 대한 그 억압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스토리, 이야기 이것도 뭔가 뜬소문, 믿을 수 없는 거, 풍문 같은 거예요. 스토리라는 거 이것들은 굉장히
그런 시대였죠. 이게 근대의 그 불온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뭔가 인간의 이 합리성, 이 단단한 논리성, 이것들을 뭔가 흔들리게 하고 뭔가 방해하는 것들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상상력에 대한 억압,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안정한 거고 우리의 그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불안전하고 이런 걸로 취급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근대에 그렇게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지금 이제 화려하게 지금 복권을 하고 있죠. 지금은 특히 문화산업, 영화, 뭐 애니메이션, 뭐 만들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 이 상상력과 이미지와 이 스토리,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이거는 뭐 성립이 되질 않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 상상력, 그 환상적인 막 이런 거 굉장히 그 화려하게 펼쳐지죠. 이미지 뭐 기가 막히게 요즘에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이게 뭐 또 얼마나 또 이게 재밌게 또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상상력과 이미지, 이 스토리 세 가지는 너무나 지금은 중요한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한 지금 변화다. 이거는 1980년대 이전과 지금은 엄청난 변화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변화는 전 세계적인 그 현상이지만 여기에도 굉장한 하나의 함정이 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복권된 것은 또 돌아온 것은 주로 서양의 상상력, 서양의 그런 뭐 이미지 스토리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또는 안데센 동화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지금 표준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지금 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인어공주를 얘기한다. 인어 얘기하면 다 인어공주 생각하지 절대로 이런 그 엉뚱한 남자 인어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동양 신화에 나오는 인어 아저씨. 이건 뭐냐? 우리 상상력은 안데센 동화와 그리스 로마 신화로 어렸을 때부터 이미 표준이 잡혀 있다는 상상력이 자유롭다고 그러는데 자유롭지 않아요. 상상력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상상력은 교육, 제도, 문화적 환경 여기에 따라서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안데센 동화, 그리스 신화만 맨날 보면 거기 나온 이미지들, 상상력이 표준이 돼요. 그래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거 굉장히 참, 뭐라고 할까? 우리가 평소에 인식을 못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어하면 인어공주가 표준이에요. 이거를 바뀔 수가 없어요. 이번 디즈니에서 이번에 흑인 인어 만들었다가 완전히 된설이 맞았잖아요. 그 상상력의 이 제국주의. 저는 제국주의가 뭐 물질이나 정치,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의식도 저는 어느 정도 이 상상력의 제국주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와 안데센 동화, 이 스토리나 이미지, 상상력이 벌써 제국주의라는 게 뭐 그렇게 우리가 뭐 폭력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국주의는 획일화되는 거, 한 가지로 전부 다 획일화시키는 게 이게 제국주의의 특징 아니에요. 상상력이 한 가지로 통일돼서 한 가지 표준화되어 있다면 이거는 제국주의예요. 상상력이 제국주의예요. 그래서 안데센 동화와 그리스 로마 신화로 획일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상상력의 제국주의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맥도날드 제국주의라는 말 쓰잖아요.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다 있으면서 그 햄버거 입맛을 하나로 통일시키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 제국주의라고 그러는 것처럼 상상력의 제국주의.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상상력의 제국주의.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극복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화, 상상력 이미지가 복권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서양 그 신화와 서양의 상상력의 그 귀환이지 동양에서까지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그림으로 이미지로 가령 여기 그림 두 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소머리를 한
그 사람, 왼쪽에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역시 소머리를 한 사람 똑같아요. 반인반수 이미지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고구려 벽화에 있는 거. 하나는 이거는 그 로마 시대 때의 그 뭐죠? 이 그 뭡니까? 이 타일 같은 거 이걸 뭐라고 하나? 그 하여튼 여기 저 그 뭡니까? 모자이크, 예? 그 벽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에서 둘 다 소머리를 한 사람, 반인 반수인데, 대우가 완전히 달라요. 고구려 벽화에서 이 소머리를 한 존재는 염제 신농씨라고 농업의 신이에요. 아주 자비로운 신. 그래서 이 신은 지금 그림을 보면 왼쪽에, 오른손에 지금 벼이삭을 들고 있고, 농업의 신. 왼손에 약초를 들고, 약초 뿌리요. 이걸 들고 사람들한테 알려가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의학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지금 그 한의학의 원조가 바로 염제 신농씨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비로운 신이지만, 이 서양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던 이 반인반수 소몰이라는 사람은 미노타우루스, 식인 괴물,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다이달로스의 그 미궁에서 이놈을 지금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괴물을 처치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왜 다르냐 이거죠. 한쪽에서는 반인반수가 자비로운 신, 한쪽에서는 천덕꾸러기, 괴물. 이 중요한 인식의 이 세계관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왜 반인반수 똑같은 소머리를 한 사람인데 한쪽에서는 훌륭한 신이로 대접받고 한쪽에서는 천덕꾸러기로 이렇게 맞아 죽어야 되나요? 자, 여기에는 세계관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 사회, 그리스 시대에는 인간이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표준이기 때문에 완전한 신들은 완전한 인간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그리스 신들은 다 미남, 미녀로 표현돼요. 그러면 그 인간이 표준인데 그 인간보다 열등한 이 동물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반인반수는 한결같이 괴물이에요. 사악한 괴물. 스타벅스 커피숍에 있는 그 뭐죠? 사이렌도 사람 홀려서 죽게 만드는 이것도 괴물이죠, 사실은. 다 그래요. 한결같이. 뭐 메두사라든가 뭐 이거 뱀 머리카락 하는 메두사 다 반인반수예요. 근데 이 동양에서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고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완전하다 이거죠. 이걸 천인합일이라고 그러죠. 천인합일에 이 경지를 추구하죠. 천인합일.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동물성, 이거는 자연의 그 표상이죠. 동물과 결합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또 완전성의 상징이에요. 인간과 자연이 결합한 완전성의 상징.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들이 되게 완전한 모습, 인간과 자연이 결합한 완전한 모습의 형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직한 존재로, 신성한 존재로 생각이 되지만 그리스 시대에 와서 이 신화에서의 이러한 그 모습은 물론 그리스 시대도 보다 더 원시 시대, 이 신화에 더 원시형으로 가면 인간과 자연이 결합한 반인반수가 그 나쁜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말하자면 이것이 표현된 이런 시대에 와서는 인간과 이 자연을 생각할 적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말하자면 신의 모습은 완전한 인간이 표준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인간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동물이 섞였을 적에는 이거는 사악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럼 반인반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근대 이후에 바로 이 서구 이 신화관념을 우리가 계승한 거다.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반인반수를 괴물로 보는 것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고구려 벽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사람들이 반인반수를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벽화에는 이러한 이 신농씨의 모습이 3번이나 출연을 해요. 굉장히 고구려 사람들이 이 신농씨를 좋아했던 거죠. 숭배하고. 자, 미노타우로스 같은 그런 괴물이었으면 절대로 이렇게 표현했을 리가 없죠. 자, 이렇게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했던 동아시아의 신화에서 반인반수는 신성한 존재로 나타나고 인간이 표준이었던 그리스의 신화에서는 반인반수는 사악한 괴물로 표현된다. 이 반인반수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게 말하자면 달라져야 된다. 지금 이거는 중요한 어떤 지금 오늘날 그 문화에서 중요한 변화를 지금 이게 함축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동물성에 대한 문제, 동물성. 지금 이게 지금 사실 또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지금 동물 해방 선언도 이미 나왔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막 신경들을 얼마나 써요. 그래서 지금 동물성에 대해서는 그 옛날같이 너무 호모사피엔스 너무 인간 중심주의로만 지금 생각하는 거에 대한 요즘에 그런 경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반성을 하죠. 그렇죠? 너무 인간 유아독점, 인간 존재에 대한 너무 독존적인 생각. 이것이 이제 결국 휴머니즘. 근데 이 휴머니즘도 거기에다가 또 이 서양인을 또 표준으로 하게 되니까 결국은 너무 이제 거기에 유럽 중심주의도 물론 끼어 들어가지만 결국 너무 인간을 갖다가 다른 그 생물과 너무 그 차별적으로 구분하는 거 이런 인식에도 지금은 균열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반성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상대적으로 지금 동물성에 대한 그 새로운 인식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인반수에 대해서 종래의 괴물이다. 끔찍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러한 너무 이 호모사피엔스 중심의 그 생각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한 서양 전통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유념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산해경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 조금 사실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그 아시아 대륙, 중국 대륙이죠. 다양한 종족 및 지역 문화의 종합이고 신화서이자 지리서고 민족지이자 박물지, 동아시아 상상력의 원천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게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지은 사람은 중국의 전국시대 때의 뭐 무당이나 마술사, 방사라고 그러죠. 그런 계통의 사람일 거다. 추측하고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뭐 저자 미상이죠.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은 주로 물론 그 당시 중국 대륙에 살던 여러 종족들 이거는 뭐 중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대륙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문화가 담겨 있지만 아주 그 산해경의 주요한 경향은 주로 은나라하고 그 당시에 동쪽 민족, 지금의 산동반도라든가 바레만이라든가 중국에서 볼 적에 동방 지역의 종족들, 그걸 동이계라고 그러죠. 동이. 그런 문화가 풍부하다. 이 산해경에는 은나라 또는 동이계. 우리나라 문화하고도 굉장히 친연성이 있다. 이 산해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대한 실제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오조선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거는 뭐 또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화서이고 지리서다. 총 18권으로 되어 있고 산경, 해경, 환경. 산경은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요. 해경은
좀 멀리 있는 지역들이에요. 바닷가니까 아무래도 중심에서는 바닷가는 좀 변방 지역이잖아요. 조금 멀리 있는 그런 지역들이고 환경은 이거는 완전히 그 뭐라고 할까 아주 그 동떨어진 지역, 굉장히 멀리 떨어진 가장 여기서 거칠다는 황자를 썼으니까 정말 아주 그냥 이 중국 중심에서 볼 적에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그 기록 세 가지 부분이다. 그리고 지리적 여정에 따라서는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어느 산에 가면 뭐 있다, 다시 여기서 몇백 리 가면 무슨 산이 나오는데 그 산에 가면 뭐가 있어, 어떤 신이 살고 있고 어떤 이상한 생물이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박물지 같은 것이기도 해요. 박물지. 거기 어느 산에 가면 금이 나오고 옥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한번 그 중에 샘플을 하나 보죠. 다시 서쪽으로 350리를 가면 옥산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서왕모라는 여신이 살고 있는 곳이다. 서왕모는 그 형상이 사람 같지만 표범의 꼬리에 호랑이 이빨을 하고 이거 반인반수예요. 역시 이 여신도 휘파람은 잘 불며 더부룩한 머리에 머리 꾸미개를 꽂고 있다. 그녀는 하늘의 재앙과 5가지의 형벌을 주관하고 있다. 여신인데요. 무시무시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서술이에요. 되게. 민족지이자 박물지. 수많은 종족들의 생활에 대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는 민족지. 그 다음에 백과사전적 내용을 신화, 민속, 종교, 식물, 동물, 광물, 그래서는 박물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동아시아 상상력의 원천이다. 여러분 이제 이 산해경,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이 신화를 들어가시면, 야, 이거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인어를 상상하는데, 서양에서는 예쁜 인어 공주를 상상하지만, 아까 보셨지만, 이 동양에서 인어 아저씨를 그렸잖아요. 상상력은, 이거 똑같은 게 아니구나. 다르구나. 풍토에 따라, 종족에 따라, 그게 다르구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우리 동양에서 이 안데센 동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너무 익숙하게 표준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바뀌어요. 이 책을 읽으면 우리의 상상력이 바뀔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상상력이면 제일 이거를 재밌게 보는 중시하고 제일 재밌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상상력. 사상가, 철학자들이 이거를 제일 재밌게 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문학하는 사람, 시 쓰는 사람, 소설 쓰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재밌게 이걸 볼까요? 가장 흥미롭고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문학, 예술하는 사람 역시. 이건 상상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1985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책을 번역했을 적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이걸 가지고 작품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황지우 시인이었어요. 황지우 시인. 그리고 역시 문인들이 시인, 그 이후에도 막 여러 소설가, 평론가, 이 산해경에 대해서 너무나 막 열렬한 그 관심. 이 책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상상력의 그 원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상상력, 안데센 동화적인 상상력하고 그런 상상 세계, 상상 계획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시 더 주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역시 중국에서도
그 유명한 도연명, 그 다음에 노신, 이런 문인들이 주목을 하게 돼요. 도연명이나 노신과 같은 대문호들이죠. 도연명은 중국 말하자면 동진 시대니까, 동진 시대만 해도, 그 당시 기원 4세기, 5세기, 그러면 지금 우린, 몇 년이니까 삼국시대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러니까 벌써, 그때만 해도 벌써 1500년, 그 이상 전이에요. 도연명, 그 유명한 전원시인 도연명. 그 다음에 노신,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 노신. 응? 애국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그 굴지의 문인들이 산해경에 주목을 했다. 도연명이나 노신. 자, 그래서 여기 특히 그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인 노신은 어렸을 적에 이 산해경을 보고 완전히 쇼크받아요. 너무 충격. 그걸 자기가 기록을 했어요. 수필에 썼어. 설날에 설쇠로 시골에 갔던 자기 유모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선물로 산해경 책을 사왔어요. 어린 노신에게. 응? 7, 8살, 몇 살 안 된 노신한테 유모가 고향 갔다 오면서 산해경 옛날에 인쇄했던. 근데 산해경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림이 있다는 거죠. 이 책은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림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린 노신이 엄청 충격을 받아요. 그걸 쓴 거예요. 나는 벼락의 감전이라도 된 듯이 정신이 떨렸다. 이 산해경을 보고. 서둘러 받고 꾸러미를 펴보니 책 4권인데 책장을 얼른 넘겨보니 사람 얼굴에 짐승, 머리 9개 달린 뱀 모두 있었다. 이 4권의 책이야말로 나의 최초의 장서인 동시에 귀종본이었다. 그러면서 거기 쭉 막 그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느라면 그거는 분명히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이며 머리 9개 달린 뱀이며 그 그림들.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소, 푸대같이 생긴 제강, 혼돈의 신이거든요. 머리 없고 저통으로 눈을 삼고 배꼽으로 입을 삼어. 그래서 이 도끼와 방패를 들고 춤을 추는 형천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이런 거. 이거를 막 너무 노신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이제 이런 그 대문호들이 이 책을 보고 충격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예술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컸겠죠. 주석 및 판본을 보시면 산해경에 대한 주석은 지금까지 인정되는 가장 유명한 주석이 동진시대 곽박. 이 사람은요, 원래는 이 사람은 도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주나 명리, 이 점치는 사람들은 아주 최고로 신봉하는 최고의 점술가고, 그러니까 마술사 같은 사람이에요. 도인, 곽박. 네, 곽박. 이 사람이 바로 산해경에 대해서 줄을 달고. 그 다음에 청나라 때에 와서 학의행이라고 하는 학자가 또 산해경에 대한 풀이, 산해경 전속. 이 두 책이 가장 산해경을 접근하는 데 중요한 책. 왜냐하면 산해경은 너무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이 주석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 주석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번역할 적에 이 두 주석에 의지했어요. 이 두 주석을 가지고. 자, 그런 책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로 청나라 때 나온 산해경 전소, 학의행이라는 학자가 쓴 이 산해경 전소라는 책의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번역한 것이 1985년에 민음사에서 바로, 처음 그 주석을 다뤄서 번역을 했던 초판본이죠, 이게, 산해경.
이 표지가 이게 그 디자인 상을 탄 표지예요. 네.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 북 디자인의 아주 그 1인자라는 정병규 선생. 그 당시 그 정병규 선생이 이 북 디자인을, 제가 이 그림은 제가 제공을 하고요. 이 그림은 제가 제공을 하고, 이 북 디자인을 그분이 해가지고 나중에 이 상을 탄, 그런 그 디자인인데, 어쨌든 이 지금 여기 이 도끼를 들고 용을 타고 있는 게 가을의 신이에요. 가을의 신, 욕수. 욕수라고 하는 가을의 신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부채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있는 그 시녀가 모시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여신이 서왕모라는 그 유명한 여신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때 이제 북 디자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 대체로 이제 이 산해경이라는 책, 자, 상상력의 고전, 우리가 사상 고전, 뭐 문학의 고전, 뭐 철학의 고전은 많이 여러분들 읽으시고 들어보셨지만 상상력의 고전, 이거는 조금 뭐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상상력의 고전. 더군다나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 아마 보셨겠네요. 참. 뭐 신화나 동화 같은 게 되게 상상력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읽으셨을 테니까 서양의 그 상상력의 고전이라면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최고죠. 근데 우리가 동양의 상상력의 고전은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산해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양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면 이거는 뭐 그리스 문화, 뭐 문학 예술 모든 것의 근원이로서 무조건 처음부터 읽어야 되고 다 하는데 왜 이상하다. 우리 동양에서는 왜 이 상상력의 고전 산해경을 그냥 관심 있는 그런 문학 예술하는 분들이나 보지 왜 사상 철학 문화 하시는 분들은 왜 이 책을 물론 보시는 분들도 뭐 있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이 책을 소화하는 수용하는 그런 데서는 굉장히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그 차이가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상상력의 고전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우리의 어떤 사상, 논리, 철학, 이념의 고전이 아니고요. 상상력의 고전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읽어야 될 때가 된 거죠. 사실 지금 시대가. 네, 시대가 됐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결국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모 사피엔스 이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타자 이런 것과의 그 관계성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조정되고 재정립되는 시점에 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과 물질의 관계 중요해요. 인간의 물질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전에는 무시했죠. 물질, 이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 죽었잖아. 이거 우리하고 교감 안 한다고 생각했어. 물질. 그냥 살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특히 동물을 우리가 교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동물도 이성이 없으니까, 영혼이 없고 이성이 없으니까 그것도 우리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성 중심주의로 생각하면, 인간만이 표준이고, 이 지구상에서 표준이고, 유일하게 생각하고, 데카르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우리하고 교감 안 해요. 그리고, 근데, 지금, 우리는 기계와 인간, 물질과 인간이 결국 이것이 굉장히 근접해지면서, 이제는 물질과 기계와 교감해야 되는 시대에 지금 들어섰단 말이죠. 교감하지 못하면 생존을 못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질성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시점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포스트 휴먼 시대 얘기를 하면서 그럼 포스트 휴먼 시대는 게 뭐예요? 너무 인간 중심주의 기존의 전통적인 휴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반성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인간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아독존적으로 너무 무시하고, 이제 앞으로 수많은 뭐 AI, 사이보그, 유전자 복제인간, 심지어는 아마 외계인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타자들하고 우리가 또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수많은 다문화적 그런 인종들하고도 같이 공존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포스트 휴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유아독존적인 태도를 버리고 같이 공존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결국 거기서 인간과 물질의 관계에도 지금 다시, 물질을 우리가 죽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간하고는 이 관계가 끊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물질에서 인간으로 넘어갈 적에, 네, 개체가 발생해가지고, 개체 발생해서 넘어오고, 또 그것이 정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 관계성, 이거를 옛날에는 단절된 걸로 봤지만, 이제는 지금은 이 연결된 걸로 본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뭐죠? 물활론이라고 합니다. 물활론. 물질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거죠. 물질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기계도 그렇고, 차디찬 그 쇳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물질은, 그럼 이 물활론적인 사고의 가장 총체적인 게 뭐냐? 그게 신화예요. 신화 속의 세계에서는 살아있고, 모든 게 살아있고, 인간과 다 교감하고, 같은 어떤 우주적인 일체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의 특징이죠. 네.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누가 또 얘기한 거? 바로 카실러가, 철학자 카실러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연대성이라고 얘기했죠. 생명의 연대성.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생명.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내비 불이주자든가 이런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어떤, 관계성, 참여,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인데, 인도 철학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무상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령 심홍동의 그 개체화 이론 같은 거 보면, 결국, 물론 이제 그거는, 우리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돼요. 이게 그냥, 우리가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거, 우리 이성, 이런 처라는 것도 이미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생각, 여기에서 우리의 사회가 피어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체와 특히 정신보다도 우리 신체에서 벌써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하고요. 그리고서는 이런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우리가 어떤 이 교감을 하면서 우리의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피어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시대로 지금 우리가 접어들면서 이런 이거를 가장 지금 영화에서 잘 보여준 게 바로 아바타죠. 아바타 영화에, 이거는 완전히 물활론의 세계예요. 아바타 영화에서 나오는, 표현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인간과 자연, 물질, 서로, 말하자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물활론적인 그런 신화적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아바타 영화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산해경의 이러한 그 신화적 세계,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그 물활론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고 이것이 결국 오늘날의 문화하고 어떤 관련을 맺거나 우리에게 어떤 시사를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이제 하나하나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그 신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이야기. 자, 우선 산해경의 신화 세계를 크게 한번 세 개로 나눠봐요. 신과 영웅들의 세계. 그 다음에 신령스러운 짐승, 괴물들의 세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의 세계. 이렇게 한번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샘플로 뽑은 거니까요. 이게 무슨 체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번, 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 서양 신화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먼저, 제강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이상한 그 존재가 있어요. 이미지가. 이걸 보면 얼굴이 없어요. 그리고 날개가 4개 있고 발이 6개가 달려있죠. 이게 신이에요, 신. 무슨 신이냐? 혼돈의 신이에요, 혼돈. 사실 혼란스럽죠, 지금 이 모습 자체가. 혼돈의 신이에요, 혼돈의 신. 제강. 색깔도 어울리죠. 붉은 색깔이에요. 색깔이 붉은 색깔이라고 써 있어요. 문장에. 자, 이런 모습이에요. 불타는 불꽃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제강이라는 게 혼돈의 신. 어떤 신화를 보더라도 그리스 로마 혼돈을 이렇게 의인화 또는 산화한 게 없어요. 혼돈은 그냥 뭐 뒤죽박죽 또는 깜깜한 거 되게 이렇게 설명하지 이렇게 산화화 시켜서 이렇게 표현한 게 없어요. 혼돈이라는 하나의 존재예요. 자,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이게 산해경에서 이렇게 혼돈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형상화했다. 혼돈을.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왜 이렇게 표현했지? 네. 날개는 왜 달리고, 발은 왜 6개고, 그 다음에 얼굴은 왜 없어?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약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얼굴이 없다. 이목구비가 없다. 감각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혼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혼돈의 신의 특징에 그 서술된 거 산해경을 보면 춤과 노래를 잘합니다. 춤과 노래, 가무에 능하다. 가무. 이거 왜 그랬을까? 이것도 좀 약간 생각. 춤과 노래라는 게 뭘까? 춤과 노래. 이게 원시 그 예술 이런 데서 보면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고 막 발을 굴르고 막 토인대고 그러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춤과 노래라는 게 가장 어떤 우주의 에너지를 본뜬 행위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원초적 어떤 에너지의 그 모습을 우리가 형상화한 게 춤과 노래다. 뭐 이렇게 본다면 원초적인 어떤 그런 그 에너지의 상태가 바로 혼돈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이성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거는 이런 신화적 이런 거를 도상이라고 해요. 이런 신화적 도상은 제 해석이 무슨 정통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다의적이라고 그러죠. 상징이에요.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은 굉장히 다의적이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석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는 황제라고 하는 이 신인데 이게 5가지 방향, 동서남북 중앙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되는 신. 그리고 가장 중심은 누런 색깔이에요. 황토.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이 황제예요. 누름 황자. 네. 황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황토 흙이. 자, 이 황제라고 하는 이 신인데, 이거는 굉장히 인간화된 모습이에요. 원래는 용의 모습이에요. 초창기에 신성한 신들은 대부분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된, 동물과 하나가 된 반인 반수.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인간화된 모습으로 이제 후대에 인간화된 모습으로 나타나. 자, 그 다음에 이 싸움 잘하는 영웅, 치우.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전쟁에 나중에 죽어서 전쟁의 신이 되죠. 이것도 2000년 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모습, 온갖 이 무기를 가지고 다 중무장을 했죠. 자기 몸에다가. 전쟁의 신. 나중에 장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에 나갈 때 이 신한테 제사 드려요. 그 기운을 받으면 좋다. 붉은 악마 그 응원단들이 바로 이 신을 모시죠. 그 다음에 이 형천. 여기 이상하죠? 이렇게, 배꼽에 눈이 있고, 아니요. 젖가슴에 눈이 있고, 배꼽에 입이 달려 있어요. 그죠? 얼굴이 없잖아요. 싸우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목이 잘렸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싶어. 그랬더니 그 열렬한 투지 때문에 갑자기 젖가슴이 눈으로 변하고, 배꼽이 입이 돼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불굴의 어떤 투지를 말하는 거죠. 불굴의 투지를 이렇게 형상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라고 하는 활 잘 쏘는 영웅. 이 동양의 영웅들은 되게 활을 잘 쏴요, 활. 그래서 그 예라는 영웅은, 우리나라 민속하고 중요한 관련이 있어요. 예라는 영웅은 활을 잘 쐈는데, 제자가 시기해가지고 제자가, 이 스승을 복숭아나무 몽둥이를 깎아가지고 그걸로 뒤통수를 쳐서 스승을 죽였어요. 제자한테 죽임을 당했어. 이 활자 쏘는 영웅이.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고 귀신의 우두머리 신으로 섬겼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귀신의 우두머리가 됐으니까 무서울 게 없잖아요. 딱 하나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뭘 무서워하겠어요? 왜요? 느닷없이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겨요? 그렇죠.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의 우두머리지만 그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요. 복숭아야 돼요. 귀신 쫓을 그렇죠. 지금 무속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 쫓을 적에 복숭아나무 가지로 때리는 게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죠. 우리나라 풍속에 제사상에 제사 지낼 적에 과일을 다 놓지만 복숭아는 안 넣는. 바로 이것 때문에. 왜? 귀신의 우두머리도 무서워하는데 복숭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조상 귀신들이 못 와요. 그래, 무서워서. 그래서 이 신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민속의 뿌리예요. 그래서 귀신의 우두머리. 이 예라고 하는 영웅이 복숭아 나무 몽둥이에 맞아 죽어서 바로 제사상에 복숭아 안 넣는 풍속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한번 여러분들 비교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아라고 하는 이 여신이에요. 이게 달의 여신. 이 달의 여신은 뭘로 유명하냐면 최고의 미녀, 여신 중에. 자,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미녀는 누구죠? 아프로디테, 비너스잖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럼 동양의 최고 여신은 누구냐? 미인. 몰라요. 바로 항아예요. 항아가 최고 미인이야. 동양에서는. 근데 이 항아는 달의 여신이에요. 그럼 이 항아가 누구냐? 바로 아까 그 몽둥이로 맞아 죽은 활자 쏘는 예의 아내, 부인이에요. 네. 근데 달의 여신이 됐다. 달의 여신. 그래서 항아가 달의 여신이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에 달나라에 선녀가 산다. 이게 바로 항아예요. 달나라에 선녀가 산다는 말 있잖아요. 개수나무가 있고, 선녀가 살고. 그 다음에 남원에 가면 광활루가 있어요. 광활루가 바로 달나라에 있는 항아의 궁전이에요. 항아가 사는 곳이 광활루예요. 남원의 광활루, 춘향이 만난데 오작교도 있지만 광활루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항아.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에 영향을 굉장히 미쳤고요. 옛날에는 항아 같은 미인 하면 최고예요. 비너스 같은 미인, 항아 같은 미인이다. 네. 그래서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예쁘게 하고 나오니까 이도령이 야, 너 참 예쁘다. 월궁의 항아 같다. 월궁, 달나라의 항아 같다. 자,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 너무 조선시대 때 문학작품, 소설, 시 이런데 항아가 무수하게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름도 다 잊어버려요. 불과 100년 사이에 지금 그냥 사라진 여신이 됐어요.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왕모라는 여신 한번. 이 서왕모 지금 이렇게 마귀알몬 같이 생긴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냥 예쁜 모습이 있어요. 젊고 예쁜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에요. 봉황새를 타고 하강하고 있죠. 자, 마귀알몬 같은 모습일 때는 죽음의 여신. 죽음의 여신이에요. 그 다음에 젊고 예쁜 모습일 때는 불사약을 가진 생명의 여신. 그리고 달라요. 왜 다르냐?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는 삶과 죽음의 양면성을 하고, 프로이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는 살려고 하는 본능, 에로스적인 본능, 에로스가 있고, 죽으려고 하는 본능, 타나토스. 이 두 가지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거를 삶과 죽음의 양면성을 이 신화, 서왕모 신화는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모습인데, 물론 사람들은 나중에는 바로 생명의 여신, 이 서왕모만을 숭배하는 거죠. 생명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가지고 조선 후기에, 조선시대 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서왕모를 너무 좋아했어요. 서왕모 열풍이 불었어요. 서왕모는 골림산이라고 하는 산에 사는데 거기 옥구슬이 그냥 천지야. 거기 살아요. 근데 거기에 아름다운 궁궐이 있어. 궁궐 옆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보석같이 옥처럼 아름답다고 그래서 옥돌 요자에다가 모치자, 요지라고 하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숫가에서 서왕모가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가 너무나 환상적이고 화려해요. 그래서 요지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 신화, 지금도 쓰는 말이야. 근데 우리는 서왕문가에서 나온 건가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 요지경이라는 말 지금도 쓰죠. 그 다음에 서왕모가 살고 있는 궁궐 옆에는 복숭아밭이 있어. 근데 이 복숭아는 3,000년 만에 한번 열매를 맺고 3,000년 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먹으면 몇 살이 살아? 10,000살을 살아. 그거 하나 따먹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서왕모의 복숭아 정원에 들어가서 과수원에 몇 개를 훔쳐가지고 몇만 살을 엄청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삼천갑자 동방사. 이게 바로 서왕모의 얘기에서 나온 건데 우리는 서왕모는 이름도 몰라 지금.